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이에요. 예, 반가워요, 아주. 그래서 평일반 이제 1순환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료 지금 보시고 계시죠? 예, 강의 계획서를 좀 풍부하게 써봤어요. 풍부하게 써봤고요. 이제 지금 여기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다 갖고 계실 거니까요. 제 소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연기를 이미 여러분들이 다 뭐 들으셨을 거예요. 제 수업을 이제 연기 들으신 분들도 있고, 1기 때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의 없지 않을까. 아예 완전히 지금 처음 들어오시는 분을 전제로 강의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례를 할 거라서 어려울 겁니다. 조금 어려울 거고요. 연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1기는. 예, 같으면 의미가 없고요. 다음에 해서 일단은 목적, 우리 1순환에 들어왔을 때 마음가짐이나 취지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제 일정은 이제 거의 1월이에요. 거의 1월이고 1시 45분. 조금 애매하지만 15분이라도 조금은 일찍 끝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 타임으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시험이 있는 날 여러분들 오전을 살려서라도 외우는 그런 습관이 좀 들어야 되고요. 어떻게든 시간을 살려서 1월을 굉장히 보람되게 보내셔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다음에 이제 교재를 제가 소개를 할 건데, 이게 방광수 박사님이 이제 통합노동법 12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갖고 오기가 좀 무겁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 갖고 오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볼 겁니다. 볼 거고요. 오늘 아마 다 갖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없을 분들도 있을 건데, 오늘은 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갖고 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언제 갖고 와라,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집중 강의. 이제 연기 때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이게 없었어요. 제 자료로 나갔고, 이제 그 자료를 좀 정제시켜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보기 훨씬 낫죠? 네, 훨씬 낫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실 때는 제가 조금 보여드릴 건데,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좀 알록달록하죠? 로마자 목차를 다 같은 색으로 칠해도 되고요. 이래 여러분들이 그렇지, 큰 주제 이 안에 작은 주제 얘네들이 들어가 있었어. 이 작은 주제 얘네들 안에 판례 3개가 들어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너무 진한 색을 쓰지는 마세요. 형광펜 쓸 때는. 나중에 볼 때 어지러워요. 빨리빨리 읽을 때. 막 좀 안 보이면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차만 하는 거예요.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그거 구분 용도로만 저는 형광펜을 사용하는 걸 권하고요. 지금 시기에는 웬만하면 연필로 많이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문자 정도는 형광펜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끔 제가 형광펜 이건 칠하세요 하는 것들은 반드시 현출하거나 반드시 외워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형광펜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집중 판례 노동법 이 책인데요. 네, 이게 제일 좋은 책이에요. 제 노력과 정성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뒷편에는 이제 기출문제 6개년이 있어요. 요거는 초시신 분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지금은 어려운데, 기출을 그러면 1순환 때 안 할 거냐? 아니에요. 할 건데 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아니고 내일 이제 앞부분에서 하나가 나왔었어요. 29회 때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법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근데 내일 그거를 제가 이렇게 이따가 볼 거잖아요. PPT로 사례를 이렇게 도식화한 거를 보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생각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내일 할 거예요. 2회차에. 그거를 왜 하냐면 기출 문제가 저렇게 나오고 저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힌트를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모르고서 그냥 법리만 막 외우고 그냥 모르고서 그냥 뭐 있는 모의고사 다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뒤통수를 맞아요. 뒤통수. 네. 그래서 교수님들의 출제 의도와 이런 것들 가끔 기출문제 6개년치를 다 하는 게 아니라 1순환에는 많으면 뭐 2-3개, 여유가 있다면 1개 정도 더 할 수 있고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기출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지문이 되게 길어요. 그쵸? 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1순환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 점 참고하시고, 이 집중 판례 노동법에 70개의 사례가 있는데 50점짜리 문제도 뭐 한 절반 되는 것 같고요. 25점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50점짜리랑 25점. 주로 이제 1순환에서는 25점짜리를 주로 할 건데, 50점짜리 섞어서는 맨 마지막에 75점짜리 우리 시험을 하나 볼 거잖아요. 예, 그때 50점짜리를 여러분들이 풀어보게 할 거예요. 1월 말에는
1월 말에는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되게끔, 이제 감이 좀 오게끔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되고, 작년에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이게 약간 달라진 게 있네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뭐냐면 약간 풀이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례가 지문이 있고 해설이 있고 그 뒤에 다시 풀이 공식이라고 해서 자꾸 압축한 뭔가를 좀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다 없앴어요. 그걸 없앴고 제 수업을 올해 처음 들으신 분들은, 연기를 들으신 분들은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제 수업 들으신 분 다시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그분들 경우 보면 그것까지 이제 이 책에 실게 되니까 한 100페이지가 더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앞에랑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동어 방법적인 거라서 빼고요. 이걸 정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중철본으로 해가지고 3기 요때 언저리에 필요성이 있으면 나눠드릴 거예요. 그걸 제가 해가지고. 왜냐면 그 자료 제가 다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례를 30번 사례, 논점에 정리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 목차에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해가지고,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요약본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해드린다라는 의미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럼 저는 안 해도 되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례를 꼼꼼하게 공부하고 외우고 싶다라고 하면 포스트잇이나, 요렇게, 요런, B5 용지, 연습지에다가 반을 접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가는 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아요. 사실 자기가 만든 게 제일 좋죠. 뭐든지 능동적으로 자기가 자료를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는 이렇게 3권 정도를 볼 건데, 이 집중 판례 사례집은 오늘 다 못 나가죠, 그쵸? 20개 정도를 한다. 근데 70개 중에 1기 때 20개를 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 1기가 끝나면 알게 될 거고, 지금 이제 강의 계획서 말고 이따가 볼 자료에서 이제 그 리스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따가 찬찬히 그 리스트 볼 때 좀 보시고요. 강의 계획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강의 계획서를 띄워봤어요.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저한테 수업을 들으면 눈으로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압축 정보를 조금 다루려고 해요. 이제 그런 일환으로 해서 일단은 강의 계획서를 좀 띄워본 거고,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 여러분 받고 계시지만 이제 그래프가 하나 보이죠? 그러니까 제 특강, 공부 방법론에 대한 특강을 보신 분들은 이 그래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래프는 이제 제가 잘 활용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합격에 필요한 정량이 있어요. 절대적 공부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얇은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잘, 그리고 빠짐없이 3,400명이 응시를 하는데, 그 3,400명이 나 빼고 다른 339명이다 라고 하면 그 친구들 본 거를 내가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친구들 봤는데 내가 안 봤다. 그런 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너무 당연한 원리잖아요. 불합격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 대로 이제 가시면 자, 일단 기본 수험서를 전 과목을 9번을 봐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되는데, 저기는 화면은 잘 안 보이니까. 자, 9 이렇게 있죠. 세로줄에 9라고 돼 있죠. 세로줄. 9의 독이다. 근데 이게 전 과목 기본 수험서예요. 기본 수험서.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9번씩 본다는 얘기예요. 노동법 9번. 그리고 인사관리도 그 기본되는 수험서 있잖아요. 그것도 9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독으로. 그냥 속독 아니에요. 정독으로 보는 거예요. 그 정독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들여서, 근데 좀 빨리 보면 더 좋겠죠. 시간을 많이 남겨서 여러분들 학습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근데 앞에서부터 지금 수개월 동안 이걸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순환 때 4월 달에 들어가서 9번 읽어야겠다. 전과목. 이러면 많이 늦어요. 거의 못해요. 그냥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불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강사들이 볼 때는 합격할 사람, 불합격할 사람이 보여요. 사실은. 2기 답안지를 봐도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미리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영순환이 끝나면 한 번을 정독을 하셨어야 하죠. 그리고 제 수업을 연기 들으시기 전에는 속독으로 무조건 읽고 오라고 했었고요. 통합노동법을 수업 끝나고 나서도요.
하루라도 날 잡아서 그날 그냥 무조건 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통로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다. 지금이라도 하시면 돼요. 그냥 엉망진창으로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법학은요, 결국에는 굉장히 꼼꼼하고 정교하게 접근을 해서 답안을 쓰는 것이 맞지만 익숙해져야 되는 그냥 학문일 뿐이에요, 법학은. 왜? 사회적으로 약속한 거야.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 사회 통념이라는 거 있잖아.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 법리를 쓰기로 했어. 그냥 약속한 것 뿐이에요. 약속한 거. 자, 이 법자라는 게 이렇게 물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물숫자가. 예, 그냥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법이라는 건 상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수단이 지금 진행되는 도중에서도 이제 통로를 가끔 바꾸라고 했었죠. 그때 통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쓱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집중 강의잖아요. 집중적으로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외우는 게 맞고, 그리고 통로로 그것을 이제 전체로 아우르면서 쑥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근데 외울 거는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해준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일기도 이 수업이 딱 진행되는 도중에 통로를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수업이 다 끝나면, 평일반은 특히 1월이 다 끝나면 한 5일 안에 읽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5일 안에 읽을 수 있으면 4일이면 읽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보통 다른 고등고시 공부할 때, 아주 옛날에 제가 사법고시 공부할 때는 민법은요 정말 작정하고 미친 듯이 잠들여가면서 민법만 읽으면 한 일주일이면 읽었어요. 근데 이건 양이 적으니까 그 정도는 안 걸리겠죠. 제가 볼 땐 4일이면 읽을 수 있다.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법도 그 정도니까 노동법은 4일이면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 못 읽겠어. 이거 읽을 수는 있는 거야? 계속 의심하고, 계속 반문하고, 계속 속으로 밀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하고 비교를 하거나. 그건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해를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2기 때 들어가서도요, 모든 기본서를 다시 한번 또 정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는 수업에서 뭐 하나 좀 덜 봐라, 조금 적게 봐라,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다 정독이고, 다 때에 맞춰 봐줘야 되고, 어떻게, 방식이 어떻게 보느냐, 약간 그 차이일 뿐이죠. 2기 때도 수업이 끝나면 1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통합노동법을. 그리고 이 두 권 책은요, 그냥 정독 아니에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3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수업 특징은요, 이 사례집에 있는 거를 계속 복습시험으로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측 불가능한 거, 모르겠는 거, 이런 건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은 썼던 걸 수도 있고요, 봤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수업 듣는 수험생들은 다른가요? 다 전년도 모의고사 구해가지고 그 해당 강사 수업 들어갈 때 다 외우고 스터디하고 들어가서 그거랑 똑같이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응용력 평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쵸? 전년도 모의고사 그대로 외워가지고 들어가야 1, 2등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지 않고선 절대로 쓸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들 중 하나예요. 어쨌든 거기까지 말하고, 그러니까 전 철저히 복습 시험을 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걸 외워서 썼어도요, 올해 다시 치려고 하면은요, 익숙할 뿐 제대로 100%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전에 봤는데 합격자 발표 기다리면 거의 한 2달을 쉬잖아요. 막 휘발되고 난리가 나요. 안 보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그런 기분이 든다,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 50일 전이 있죠, 특이하게. 웬만하면 50일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막 자료를 막 부담스럽게 준다거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건 정말 해서는 짓이 아니다, 할 짓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예전에 노경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제 김우탁 노무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50일 전에는 5회독을 할 수 있으면 합격한다 하면서 이렇게 아주 푸근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편안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진리라고 생각하고 실행했더니 그냥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 해.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합격하는 원리는. 50일 전에는 전 과목을 다 여러분들이 정 5회독 하는 거예요.
그냥 속독이 아니라 전공해도 그럼 내가 막 그걸 막 외우듯이 외워야 되나? 외우듯이 읽는 게 아니라 이미 외운 것을 다 이제 확인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렇지 라면서 이제 이게 어떤 건지 나중에 가면 알게 돼요. 이미 암기가 전제가 되겠죠. 시험 전날, 그래서 50일 전부터 시험 전날까지 4에서 9로 확 뛰잖아요. 이게 5회독이죠. 그쵸? 예. 요때 실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예, 한꺼번에, 지금은 진도별로 막 나가지만, 한 번에 과목 끝내고 이렇게 해서 쑥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갑자기 이해가 되네? 이런 게 생길 때가 있어요. 통찰력 같은 게. 그렇게 좀 봐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간선, 단연차선 이렇게 돼 있는데 단연차는 그럼 만년 합격을 못하나요? 아니요. 이거 경계하라는 뜻이죠. 단연차는 보십시오. 0기, 1기, 2기, 3기 언제나 잘 씁니다. 언제나. 예. 전년도 모의고사 구해가지고 그냥 쓸 필요성도 잘 못 느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었으니까. 언제나 다른 조시들보다 잘 써서 모의고사도 항상 상위권이에요. 그렇지만 합격하지 못하는 단연차 아주 많아요. 아주. 스스로 이제 단연차라고 말 안 하는 거죠. 유해생들은 이제 떳떳하게 지금은 그래도 헌동까지는 말하는 것 같은데 단연차면 합격생들 중에 되게 많은데 말을 안 해요. 유해생들은 이제 막 이렇게 막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굉장히 많아요. 우리 수험생들 장수생 많습니다. 예,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느 시험이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수험생의 자세입니다. 저보고 공인중개사 시험 치라고 하면은요, 저는 못 쳐요. 저는 못 쳐요. 뭐 2달이면 붙는다, 3달이면 붙는다 그러는데 그 2-3달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아세요? 예, 끔찍합니다. 예. 굉장히 힘들게 보내야 돼요. 그 2-3달도. 자,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른 한 면으로는, 한 측면으로는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열심히 하면 절대 배신할 수 없다. 어떤 시험이든. 예. 특히 우리 시험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자,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열심히 해야 되고요. 자, 이제 그래프 해설은 자, 이렇게 돼 있고, 단연차는 그래서 경계하셔라. 언제나 잘하기 때문에 공부의 속도 있죠. 학습 속도가 좀 더뎌요. 기울기를 보세요. 이 기울기는 학습의 속도예요. 근데 초시인 사람들은 언제나 부족하니까 더 항상 이상하게 쟤 항상 버벅거리고 뭐 물어보고 그랬는데 붙었대. 이런 경우가 심심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부족하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시간 짬내서 계속 공부하고 외우고 저는 그걸 잘 못 써요.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그런 친구들이 또 잘 붙습니다. 자, 그래서 초시생들의 그래프가 오히려 합격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단연차인 경우에는 자기가 언제나 잘하지만 내가 항상 쪼개져 있는 주마다 2, 3순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쪼개져 있는 그거를 2달에 걸쳐서 한 번 보는 건데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50일 전에는요. 2주에 전과목을 다 보고 열흘에 다 보고 일주일에 다 보고 5일에 다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만 익숙해져 있는 단연차는 50일 전에 그게 안 되는 단연차가 되게 많아요. 그게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거 지금 직시하시라는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그래프 밑에 있는 거 보이시죠? 시험 50일 전 이미 암기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해내는 회독이 가능해야 합격할 수가 있다. 자, 이를 위해서 빠른 속도의 실전 사례 연습 훈련이 필요해요. 사례 연습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법리가 빨리 익혀져요. 이 법리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 단순한 법리가 이렇게 쓰이는 거여서 여러분 계속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사례 안 봤으면 어쩔 뻔했지? 식은땀이 막 납니다. 등에서. 자, 그리고 4월 너무 늦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월부터 사례 적응력을 높여야 되고요. 초시는 3월부터 1차 시험 때문에 2차에 소홀해져요. 3월이 뭐예요? 2월 말부터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혼동이 다시 1차를 쳐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월 말부터 불안해져요. 2월 말부터. 초시들은 시험을 쳐보지 않았으니까 아니에요. 근데 초시들도 불안해요. 초시들은 아예 2월 1순환 만약에 평일반을 들었다. 1월 끝나자마자 내가 지금 2차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시일수록 지금 1월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 지금 사례에 20개라도 봐서 외워놓으면 1차 하고 딱 돌아왔을 때 2순환 때 다릅니다. 다른 초시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1차를 합격한 초시들이 그때 많이 포기해요. 그 해 2차를.
근데 20개라도 외워놓은 사람은 내가 50개만 더 외우면 돼. 내가 그 20개 외우는데 한 달이 걸렸는데 한 달이 온전히 걸렸다고 보기는 어렵잖아? 사실 조금 더 빨리 걸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외우는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나머지 50개 외우는 거 그때 가면 또 4월은 5월이겠죠. 1차 끝나고 나서 5, 6월 초인적인 힘이 발휘돼요. 초인적인 힘. 20개를 외워둔 초신은 그때 달라져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강의 진행해서 뭐 전자칠판을 활용한 뭐 콤팩트한 사실관계 설명 해가지고 예, 전자칠판에다가 사실관계를 띄울 거예요. 띄울 거고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그것을 시험 볼 때나 뭐 공부할 때나 이게 딱 이미지화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런 사례를 제가 계속 넘기면서 이 사례 기억나죠? 이렇게 해서 막 빨리 설명하고 스킵하는 것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기 말이나 3월 말이나 최종 정리할 때. 자, 그리고 이제 25점 실전 모의 시험, 예, 격일 시행이에요. 격일로. 이거는 작년에는 자가 채점을 시행했어요. 25일, 하루 걸러서 강사가 이거를 채점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하려고 일단 주말반 강의는 사실 개설하지 않았어요. 다 개설하지 않았고 왜냐면 사실 평일반하고 주말반은 강의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주말반 수요가 있었는데 실강 수요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이거는 그냥 아예 개설을 하지 않았고요. 온천반은 있어요. 주말반이. 그리고 평일반하고 똑같이 간다. 제가 이제 수업에 이제 좀 집중도를 올리기 위해서 예, 결단을 내린 것이죠. 다음에 이제 3번에 매주 금요일 강사 맞춤형 수업입니다. 요거는 변경사항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금요일로 하려고 했는데 시험이 없는 날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친 날은요 바로 채점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나눠주는 게 제 목표예요. 근데 따라서 시험이 있는 날은 안 되고요. 시험이 없는 날은 제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그냥 수업 끝나고 예전에는 막 뒤에다가 신청하라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오세요. 오시고 자기 일정을 말하세요. 언제가 맞다.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자기 유리한 일정을 먼저 선점할 수 있겠죠. 예,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20-30분 내외 정도로 해서 저기 이제 프론트 데스크 앞에 있는 상담실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특강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듣기로 하셨으면 여러 가지 이제 서치를 하셨어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2022년 입문자 무료 특강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이고 체계도 있습니다. 체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입문 특강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다 이 진도가 끝나고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보면 맞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예,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종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짧지만 그렇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연결고리들. 입문자를 위한 무료 특강. 그만큼 중요합니다. 법학 통론적 지식인데 법학은 방법이 있어요. 방법. 다음에 두 번째 집중 강의 노동법 출강 기념 특강하고 사례와수 특강은 여러분들 안 들으신 분은 들으시길 바라고요. 여기 강의 진도표는 참고용이에요. 참고용이고 이 강의 진도표는 제 책하고 지금 다르죠. 집중 노동법하고 좀 달라요. 이건 통합노동법 진도인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얼추 이렇게 갈 것이다. 비슷하고요. 간혹 조금 다른 경우는 있을 거지만 예, 얼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에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다. 시험을 보게 돼도 제가 다 어디에서 공부하고 와라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2022년 대비 연간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순환, 3순환은 이제 주말반으로만 구성이 되죠. 모든 학원이 다 그래요. 주말반으로. 왜? 채점이니까 채점. 일주일 내내 채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주말반만 요즘은 운영을 합니다. 자, 그거는 똑같고, 예, 근데 집중강의 노동법, 그거는 이제 법리 시험을 제가 이제 밑에 보면 2월, 3월 중간 점검에서 판례 법리 암기 시험 실시 이렇게 돼 있죠. 2월 27일이면 이 평일반은 강의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난 뒤죠. 이때는 개별법 법리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스터디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집에서 막 공부하시다가 이 현장에 와서 쓰세요. 이 75분 동안 한 10개 내외를 쓰시게 될 거예요. 판례 법리를. 법리만 쓰는 거예요. 사례가 아니라. 근데 이 법리를 아셔야
2순환 들어갈 때 법리는 일단 아는 게 전제가 되죠. 그죠? 그래야 사례를 외워야 할 때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3월 27일 요거는 주말반이 종강하고 난 다음 주예요. 주말반이 그리고 2월 27일은 이제 주말 온천반이 온라인 첨삭반이 개별법은 그래도 끝났을 시점이기 때문에 2월 27일에 개별법 중에서 법리 판례 시험을 볼 거고요. 3월 27일은 온라인 주말 온천반 종강하고 난 뒤니까 미리 말씀을 지금 OT 때 드리는 거예요. 주말 온천반은요. 미리 암기를 다 해두셔야 돼요. 계속 그쵸? 1월에서 3월 이렇게 걸쳐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네 과목을 지금 하루 안에 균등하게 이제 분배를 해서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셔야겠죠. 3월까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게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월, 3월.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던 2월, 3월 중간 시험이 있었고요. 요거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합격한 해에 김우탁 노무사님이 노동경제학 그거를 집중관리반이라는 거를 이제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 그 수험생들 이거를 신청을 하면 돈 내고 신청을 하는 건데 신청을 했는데 한 13명이가 신청했어요. 이제 그 중에서 그 집중 강의, 집중 관리반 신청해가지고 합격한 건 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한 달에 한 번이야. 그래서 거의 한 6개월인가 7개월 동안 계속 전범이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6, 7개월 동안 전범인데, 앞에서 똑같은 문제 3개 낼 수 없잖아요. 어차피 그냥 직관적으로 진도가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어차피. 근데 저는 그거를 할 때마다 긴장을 하게 됐고요. 노경이 사실은 그 전년도에 노경을 바꿨어요. 민소에서 노경으로 바꾸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노경 때문에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소수점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소수점으로 떨어진 거는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흔한 일이에요. 우리 이거에서. 근데 저는 너무 형편없는 점수로 이제 노경을 떨어졌다. 근데 소수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노경을 어느 고비를 넘지 못하면 내가 합격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사분 바꾸고 그리고 김우탁 선생님 하고 1년 배우고 이제 합격을 한 거죠. 이제 그분한테 제가 좀 많은 공부 방법에 대한 지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 방법에 대한 지혜도 많이 얻었고 그 집중 관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것도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실한 자세를 지금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요 도움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강의 계획서 같이 봤고요. 오늘 OT 자료 볼 건데 OT 자료인데 앞에서 이제 교재 소개 뭐 이런 거는 다 건너가고 달력으로 제가 이렇게 순환마다 이제 달력으로 좀 잘 보여드려요. 그래서 가시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극을 주는 거를 제가 좀 즐겨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고 뭔가를 하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보는 날을 헷갈리지 마시라고 적고요. 시험 반드시 응시하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25점으로만 시험을 보고 이게 2시에 시작을 하면 이제 25분 동안은 제가 강의할 시간이 좀 줄기는 하지만 뭐 채점을 하니까 채점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5분 정도 일찍 와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 중에 있잖아요. 내가 전날 나 그냥 잤다. 오전 중에 보시면 돼요. 오전 중에. 그래서 여러분 쓸 수 있는 만큼만 쓰시면 돼요. 내가 완벽하게 쓸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안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나아지는 게 보이는 답안이면 돼요. 나아지는 게 보이는 답안. 제가 전부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완벽주의라서 이걸 정확하게 써야지라고 욕심을 부르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합격생이 있는데 작년에 합격생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분들 답안지가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좀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은 정말 완벽하게 쓰려고 똑같이 쓰려고 애쓰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그분들 중 한 분은 매번 내진 않으셨어. 왜냐면 매번 완벽하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완벽하게 쓰신 때만 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내고 안 내고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분들의 이 마음 자세가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똑같이 공부를 해서 써보겠다. 제가 그랬죠. 이게 왜 맞아? 왜 틀려? 저 강사 이랬는데 나 이거 왜 이래? 그거 고민하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했었어요. 그냥 믿고 그 강사 자료 그대로 따라가면요. 합격 점수는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약간 대인배적인 마음도 약간 가지면서 전략적으로 시간을 아끼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몰두하면 된다. 이 말이고. 시험 날짜 맞춰가지고 와서 웬만하면 시험을 보시고, 마감 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전에 막 죽을 듯이 이제 아마 좀 긴장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긴 할 거예요. 이렇게 1월을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일 보면요. 75점 시험 이렇게 돼 있죠. 75점은 여러분들 만약 초시라면 처음으로 이렇게 좀 긴 시간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작년에는 150점을 시험을 봤는데 이번 단연차도 좀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뻥 하고 내버렸는데 안 되겠다, 150점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75점으로 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꼭 쳤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75점 시험은 당연히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 리스트가 뒷장에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전날 본다고 해서 외워지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평일반은 주말도 있으니까 주말에 뭐 다른 과목을 수강하실 수도 있지만 틈틈이 1월을 어떻게든요. 그 어떤 때보다 사실은 1월을 정말 알차게 보내시는 게 필요해요. 필요해서 이 20개? 19개인가 뭐 그럴걸요? 얘네들을 지금 1회차 이렇게 보면 2개씩 다 묶어놨죠? 예, 2개 중 하나 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25점짜리 2개 중 하나를 낼 거니까 2개를 외워와라. 일단 뭐 괜찮아요. 처음부터 2번, 3번도 뭐 괜찮고. 근데 평균임금 8번, 평균임금 산정 방법도 조금씩 까다롭긴 한데 한번 외워버리면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쭉 뒤로 가면은 뭐 이제 징계위, 경영해고, 해고 예고수당, 39번의 해고 예고수당. 얘네는 1교시 2문 문제로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1기에서 이제 써볼 거고. 다음에 이제 예외 기간 있는 경우 기간제 2년 초과 여부 판단. 기간제 근로자 문제죠. 작년에는 이제 이런 자법에서 안 나왔어요. 네, 재작년에 나왔죠. 파견법에서도 나오고, 이제 산재법에서도 나왔고, 올해 기간제에서도 나올 수 있다. 왜? 기간제가 계속 똑같은 판례를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제 이슈가 우리 실무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기간제는 저는, 이거 약간 좀 낯설어 보이는 주제라도 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노조법은 양이 좀 약간, 여러분, 개별법이 양이 좀 더 많아요. 정교하게 외워야 될 게 많고, 이제 집단법은 여러분들이 그 전제되는 어떤 노조법이 생겨난 뭐 배경이나 유래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은 좀 배우기 되게 흥미진진한 파트들이에요. 집단법은. 자, 그리고 이제 9회차 1월 27일에 보는 11, 20번, 68번 이렇게 돼 있죠. 11번은 75점짜리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실제 사례가 쟁점이 3개가 이렇게 엮여져서 있었던 사례예요. 실제 사례가. 실제 이 사례를 여러분들 그대로 한번 느껴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죠? 여러분, 근데 노무사들이 하는 사건들이 다 어려워요, 원래. 단순하게 법리 알면 풀 수 있는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시험 문제인 줄 알고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큰일 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20번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연차휴가 수당 50점이고 밑에가 25점이거든요. 25자가 지금 빠졌는데 68번이 이게 25점이에요. 그러니까 2개 중 하나 낸다 이거예요. 75점을 내던가 11번을 내던가 20번 68을 묶어서 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20번 68이 쪼개지는 경우는 없어요. 2개가 하나 이제 75점이니까. 자, 그래서 11번을 내거나 20번 68 더해진 거를 낸다.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거 지금 이 사례 목록 그 위에 있는 구분창이 지금 꺼멓게 지금 뭐 출력 오류가 났는데 여러분 이거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근데 여기 옆에 있는 페이지 이건 알려드릴게요. 바로 그 쟁점 제목 옆에 그 2번 같은 경우에는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례집에 있는 페이지예요. 사례집 페이지고요. 옆에 있는 거는 집중노동법 페이지예요. 집중노동법 페이지.
일부러 집중노동법 페이지도 다 넣었어요. 사례하고 여러분들 집중 강의 노동법에 있는 그 판례 법리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집중 강의 노동법 이렇게 보다가 사례집을 가면 집중 강의 노동법만 보다가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사례집을 안 보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막 식은땀이 줄줄 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 법리는 이렇게 써먹이는구나.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돼요. 자, 이제 뭐 뒤에 있는 건 똑같고 앞에 있는 거랑 자, 이렇게 해서 자, 원래는 여기까지 주로 OT를 하죠. 근데 저는 오늘 이것도 좀 나갈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도 다 이제 OT 영상 강의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거. 요것도 설명을 할 거고요. 바로 수업 내용으로 좀 들어가는 건데, 요거를 좀 설명을 할 거고,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있는 분들,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요거를 얼개를 좀 오늘 수업할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만약에 여기 다 설명을 했는데, 근데 뭐 대충 설명하는 겁니다. 뭐 대충이라기보다는 거의 개요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고, 오늘 진도가 여기 다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내일에 걸쳐서 다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게 나가면 요걸 설명한 다음에 요거 이제 사례연습 3번인데 특강 때 요걸 했어요. 특강 때, 그쵸? 그래서 내일은 사례연습 2번을 할 거예요. 이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지만 내일은 사례연습 2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가지고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을 요렇게 사례로 만들어서 요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바로 이제 수업을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좀 흐리게 나왔어요, 이 자료가. 그쵸? 얘는 사실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가 써가지고 마인드맵 프로그램이에요. 공짜로 나와 있는 건데, 미안한데 진짜 저희 집에 있는 프린터기가 시원치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좀 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스캔을 떠요. 요 프로그램이 학원에 깔려있질 않기 때문에 출력하기가 어려워요. 양해 바라고요. 오늘은 보이는 대로 이걸 가지고 좀 할 거예요. 여러분 자료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를 한번 볼 건데, 자, 오늘 개별 편만 있죠. 앞에 있는 총론 파트가 있어요. 총론 파트. 근데 제 책은 좀 재밌는 게 통합노동법에 있는 총론이나 이런 구성은 조금 달라져요. 달라지지만 큰 얼개에 있어서 틀리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좀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건 자신하고요. 다음에 개별 편에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이냐? 개별 근로관계법이겠죠. 여러분, 개별 노사관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예, 개별 근로관계법이에요. 근로관계. 계약서 쓰고 딱 들어갔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 나와의 관계를 이제 규율하는 게 개별편입니다. 자, 여기에서 1장은 노동법의 법원인데, 법원은 올해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해가 바뀌었죠. 작년 시험 문제였죠. 최근 기출이죠. 노동법의 법원. 뭐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두 법원이 경합했어요. 법원이 경합했는데 취업규칙은 상위 법원이에요. 근로계약은 하위 법원이고요. 상하위 법원 간의 경합이니 여러분 떠오르는 법원칙이 딱 떠올라야겠죠? 예, 유리성 원칙. 원칙적으로는 어때요? 하위법이 상위법을 어떻게 감히 이깁니까? 상위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게 맞아요. 법률이 있고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무조건 충돌되는 사안에 대해서 헌법이 무조건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경우 유리해. 하위 규범이. 근데 우리 근기법을 생각해 보세요. 근기법은 최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그러면 이거 근로계약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근 판례가 인정을 해줬어요. 대법원에서 2번이나 인정을 해줬어요. 개별 사건에서. 그래서 이게 나왔습니다. 왜? 이전에 없던 법리죠. 이전에 인정되지 않았던 법리죠. 학자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이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대법원이 재밌게 말하네. 이런 걸 좋아해요. 학자들이 이런 걸 내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노동법은 실무를 떠나서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법학 중 하나예요. 절대로. 다른 법학은 주로 뭐 3법 같은 거, 민법, 헌법, 형법 잘 바뀌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겠어요. 거의 바뀌지 않아요. 제가 1차 볼 때는 민법책을 바꾸지 않고 작년 거 있잖아요. 중고책 서점에서 구해가지고 그냥 시험 봐도 1차 붙을 정도였어요. 바뀌지 않아요. 근데 노동법은 어떻게 돼요? 망해요. 노동법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2022년 새롭게 바뀐 개별근로관계법 해가지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막 있어요. 봤는데, 야, 저기 봐. 물론 다 예고 시행했었던 건데, 이게 많이들 바뀌더라고요. 이제 올해 1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이제 다 체크를 해야겠죠. 사실 이제 노동법은 계속 바뀝니다. 우리 노무사들은 그걸 계속 체크하고 아주 그래서 노무사들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수요가 그래서 많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개별법, 이제 노동법의 법원,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이제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실무를 떠나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학자분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론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어떤 논문을 낸다? 창피스럽게 생각하세요. 실무적으로 이제 노무사들계에서 뭐가 이슈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이. 근데 저희가 뭐 뛰어난 건 두말하면 잔소리고. 자, 그래서 이제 노동법의 법원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이따가 볼 거예요.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 개요 2장을 보면 근기법 총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근로기준법, 법. 그 법에 이제 여러분 법전의 그 책에 편제에 따르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은 다. 그 법전을 보면은 처음에 무슨 정의가 나오잖아요. 2조에. 1조는 무조건 뭐예요? 근기법의 목적 이런 거 나와요. 2조에 뭐예요? 개념, 사용자 누구야? 뭐 근로자는 뭐야? 이런 거요. 그러니까 지금 그 편제로 나가 있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돼요. 가끔 다를 때 있는데 그거는 뭐 애매하니까. 근데 설명은 해야 되니까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1절부터 이제 8절까지가 이제 근기법 총칙인데 1절 근기법상 근로자. 그래서 규정이 2조 1항에 있어요. 자, 개념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적으로 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거는 뭐예요? 우리 사안 포섭할 때 직업 같은 거 포섭 안 한다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근데 거기다가 옛날 교수님 책 따로 막 육체노동, 정신노동을 불문한다. 단문시대 답안작성법이죠. 뭐 써도 상관은 없어요. 성실해 보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저는 별로 약간은 그런 스타일로 쓰지는 않아요. 일단 어쨌든 그렇게 써도 된다. 그래서 근로자 개념을 분석을 하고 나머지 개념들 있죠.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 끝이죠.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임금이라는 게. 그럼 임금이 되려면 뭐 해야 돼? 근로를 제공해야 된다. 근로를 제공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뭐예요? 지휘 감독, 지배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용종속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사용종속. 그래서 사용종속 관계 4개 이거 하는 거고. 다음에 그 밑에 그러면 우리 사용종속 관계를 우리가 도대체 왜 배웁니까? 실무에서 어떻게 접근해요? 실무에서 도대체 왜 사용종속 관계를 왜 판단해요? 근로계약서를 안 써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요. 와서 일 좀 해줘요 하면서 사람을 불러놓고 근로계약서를 안 써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신용카드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해놓고 계약서를 안 써. 그리고 막 그래서 얼마나 팔면 됩니까? 한 100개 하루에 한 100개를 팔아오세요. 이거 아니 100개를 파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지? 가입 신청을 받아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신용카드. 이제 알겠어요. 제 월급은 얼마입니까? 아니요. 그거 팔아오는 대로 퍼센테이지로 드릴게요. 이래요. 근데 열심히 뭐 어떻게 하라고 지도 지시 다 받았어. 출퇴근까지 하래. 막 그랬어. 근데 근로계약서는 안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서를 하나 쓱 내밀어요. 자, 여기 근로계약서예요 하면서 내밀고 사인을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위탁 판매 계약서 딱 이래요. 그럼 뭐야? 도급계약서예요. 도급계약서.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근기법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계약 형식을 도급, 마치 그냥 독립사업자하고 계약하듯이 동등한 계약을 체결한 게 위탁 판매 계약이에요. 자, 요렇게 위탁 판매 계약. 근로계약서를 쓰면 문제가 안 되겠죠. 사용종속 관계를 왜 판단해요? 그냥 근로계약서는 사용종속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걸 서로 사인한 건데. 그냥 그렇게 위탁 판매 계약, 도급 계약 이렇게 체결을 해버리면 그러면서 이제 카드 판매원이 이제 노동청에 가는 거예요. 제가 계약서는 이래요. 딱 그래. 왜 여기 도급인데 이거 그냥 계약을 하신 거긴 한데 어떻게 왜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넣으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물어봐요. 네, 저는 제가 근로자 같은데요. 왜요?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을 했고요. 또 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지적을 했고요. 징계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씩 까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거의 근로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사용 종속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점. 왜 판단하냐? 이런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실질이 근로기업 관계인 것 같을 경우 이때는 판단해줘야 한다. 였죠. 자, 그리고 이제 금기법상 사용자로 넘어가요. 제가 아까 29회 기출문제 묵시적 근로기업 관계라고 했었어요. 그건 금기법상 사용자 개념으로 들어가죠. 사용자 개념으로 들어가요. 금기법상 근로자나 금기법상 사용자나 비슷해 보이긴 해요. 근데 금기법상 사용자로 넘어가서 묵시적 근로기업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 자, 규정을 보면 사업주의 규정이 있을 거고요. 사용자 그 정의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사업주의 의미. 사업주는 뭐냐? 되게 기본적인 거지만 개인 사업자 등록하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등록하면 법인 사업자 뭐 이렇게 되죠. 그 사용자 개념 확대 취지. 제가 이걸 왜 설명해요? 29회 문제에서 하여튼 뭐 내일 설명을 할 거지만 흥미진진했어요. 거기 아주 대놓고 교수님이 개인 사업자 B는 딱 이렇게 적어놨는데 묵시적 근로기업 관계 법리를 적는 그 답안에다가 법인격 부인 법리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강사 답안으로도 그걸 모범 답안으로 제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피한 줄 알아요. 그거는 민법 법리예요. 민법.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티가 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법인격 부인 법리 쓰는 거고 우리 그 노동법 법리가 아니에요. 법인격 부인 법리는. 어쨌든 사용자 개념 확대 취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사업주가 뭔지 알아야 개인 사업자야? 법인이 아니네?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법인격 쓰면 안 되지. 다음에 사업경영 담당자의 의미 요게 좀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여러분 금기법상 사용자와 노조법상 사용자는 개념 규정 정의가 똑같죠.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게 입법 취지가 다르겠죠.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판례로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자 이제 금기법상 사용자 사용자 개념 확대로 보면 자 문제점 사용자 개념을 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걸 항상 말을 하는 건데 확대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금기법상 사용자에서는요. 엄밀히 말하면 확대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금기법상 사용자 너야? 라고 진짜 사용자 누구야? 이거지. 진짜 실사용자가 누구야? 라고 묻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확대가 아니에요. 확대가 아니에요. 근데 모든 교수님들이 이 단어는 써요. 근데 실무에서는 확대가 아니라 진짜 사용자를 가려내는 거예요. 자, 문제점. 도급인. 어떤 때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사용자가 2명처럼 보일 때.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진짜인지를 알고 싶을 때. 자, 그래서 도급 관계에서 특히 문제가 되겠죠. 도급인이 있어요. 그리고 수급인이 있어요. 그리고 수급인의 근로자가 있겠죠. 근데 이 수급인의 근로자는 우리 건설 현장만 봐도 어디 가서 일하든가요? 도급인 사업장 가서 일을 하죠. 대표적으로 그냥 현대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거를 이제 위장도구 불법 파견을 구별하는 석사논문을 썼는데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돼. 어려운 게 전혀 아니야. 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그 완성차 업체 그 하나의 그 공장 있잖아요. 뉴스에서 자주 보이죠? 그 자동차 막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하는 거. 거기 서서 일하시는 그 근로자분들이 작업복이 회사가 소속 회사가 다 달라요. 같이 혼재 근로하는 거죠. 이게 불법 파견이에요, 다. 혼재. 같은 작업장에서 근데 소속 회사가 다 달라. 외주에서 들어와가지고요. 외주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소속 근로자들이 거기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 파견이에요, 이게. 원래 엄밀한 의미의 도급은 그러면 안 돼요. 섞어서 일하면 안 되고요. 그 완성차업자 현대 지시받아도 안 돼요. 원래 도급 근로자는. 그쵸?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아니, 왜 작업복에 소속 그 명찰이 왜 다르냐고요. 그렇게 같은 데서 일할 거면요. 같은 사용자한테 같은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속사가 달라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임금이 달라져요. 임금이. 지불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이. 자,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딱 해보면 자, 이면 관계만 존재, 삼면 관계 존재 이렇게 해놨죠. 이면 관계만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사용자 둘 중 하나가 아예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삼면 관계가 존재한다. 뭐예요? 실체가 있어. 이거는 파견이에요. 우리 양성화 시켰잖아요. 파견 관계 인정하잖아요. 파견 관계 인정하는데 그 관계에서도 직접 고용을 할 수 있는 법리가 있죠. 파견법에. 그래서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그래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처음에 우리 변호사들한테 이제 소송을 갈 때 우리 근로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하는데 첫 번째 청구는 주의적 청구라고 하는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청구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기각된다. 기각될 걸 대비해서 예비적 청구로 파견
근로자 관계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원리예요. 좀 어렵죠? 요거는 내일 다시 설명해 줄게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잘 해줄게요. 어쨌든 기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출제 교수님 변호사셨어요. 변호사. 그런데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어떻게 굴러먹는지는 우리 노무사가 알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걸 모르면 안 돼. 이거는 창피한 거예요. 자, 그리고 사용자 책임에 대한 법령상 특례 규정 해가지고 이게 규정을 하고 있죠. 파견법상 사용자 책임하고 도급 사용자 책임을 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냐 하면서. 다음에 이제 3절에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간단한 거니까. 대표적으로 4조인데 근로조건 대등 결정 원칙에서 대등하게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조건을 결정해라.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써라.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어디서 등장했냐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법원의 경합 있죠? 노동법의 법원에서 올해 출제가 됐다던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그 하위규범인 근로계약이 좀 더 유리했는데 요때 왜 근로계약이 적용이 돼야 되냐, 유리한 근로계약이 적용돼야 되느냐에 대한 근거로 4조가 활용이 됐었어요. 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볼 기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던지는 얘기 연결이 안 되더라도 그냥 들어두시면 그때 그게 이 얘기구나 이러면 성공이야, 성공. 지금 이해가 되면 좋고. 자, 그리고 이제 근로조건 준수 됐고 4절에 노동법상 차별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평등 원칙에 의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평등은 원래 어디 있어요? 헌법에 있죠. 평등권이라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기본권이 그 기본권이 이제 법률로 와서 구체화돼요. 근데 어느 법률? 근로기준법에도 있고요. 남녀고용 평등법에도 있고요. 장애인 고용차별법에도 있고요. 다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헌법에 있는 그 기본권이 구체화시켰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근기법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사례 판례를 보다 보면 자꾸 헌법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상위법인 헌법에서 그걸 구체화해서 여기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구체화 해놨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근로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이고요. 남녀고용평등법은 뭐예요? 채용하기 전에 남녀를 이유로 해서 성차별 했어 안 했어? 그걸 규율 하잖아요. 헌법에 있는 그 평등권이 이렇게 구체화돼서 규율이 되고 있다. 헌법은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게 맞고요. 노동법 조문 아니라고 해서 언급을 안 한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 제가 언급하라고 하면 언급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또 딱히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 것 같아. 또 고평법 위반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도 평등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다룰 거예요. 뭐 헌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어떻게든 노동법하고 연결시켜서 쓰면은 그만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판례가 맞고. 다음에 근기법상 균등처우 원칙, 차별금지 사유.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성별, 국적, 성국, 신사. 신이 뭐지? 신앙, 그쵸? 사회적 신분. 특히 사회적 신분 유의해라. 사회적 신분은 제가 집중강의 노동법에 아주 잘 설명해놨어요. 아주 잘 설명했어요. 아주 잘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책을 보면서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차별 문제는 기간제 차별법, 거기 규정이 잘 돼 있죠. 여러분 근기법은 구제 절차 있어요? 차별에 대해서 없죠? 없어요. 근데 기간제법 있죠? 파견법 있죠? 그래서 기간제법은 차별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기간제법은 나올 게 많아요. 그래서 기간제법에서 집중강의 노동법은 책 안에 도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크게 3개로 보시면 돼요. 신, 차, 합 이렇게. 신은 뭐예요? 본안전 요건, 신청 자격이 되는지. 근기법에선 신청 자격이 뭡니까? 근기법상 근로자면 되잖아요. 지금 6조 얘기하는 거니까 근기법 6조. 본안전 요건,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본안 후 요건. 본안 전, 본안 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뭐 민소나 이제 행정쟁송을 잘못 배우신 건데 다 배우실 거예요. 이제 제가 다 아실 거고. 본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차별,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 신청을 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당연히 차별이 존재하는지. 존재해? 그러면 그 차별했다고 해서 이게 다 법 위반이 아니에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돼.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임금을 다 동등하게 받습니까? 아니죠. 다 다르게 받죠. 왜 그래요? 합리적 차별이 존재하고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차합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차별 존재, 그리고 함정 이유 여부. 그 구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차별 금지 사유가 금기법상 성국신사 있으니까 그거부터 언급해 주는 게 맞고, 그런데 신차합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러니까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안에다가 차별 사유에 대해서 적으면 돼요, 일단. 그리고 비교 대상자는 비교 집단이겠죠. 비교 집단. 그리고 차별 금지 영역, 얘는 뭐 임금, 복리후생, 상여금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주로 임금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것은 거의 문제되는 게 별로 없어요. 다음에 합리적 이유,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냐. 따라서 이제 여기는 목차가 주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우리는 신차합으로 구분해서 쓸 거예요. 답안지에는.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 금지.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닌데 왜 봅니까? 라고 했는데 2차 시험 범위는 아니죠. 근데 이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차별의 개념에 대해서 보면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하면 이건 차별이에요. 근데 같은 걸 같게 해주고 다른 걸 다르게 해주고 그거는 차별이 아니죠. 예, 그게 차별의 개념이고, 그리고 기존보다 다른 비교 집단이 있을 때 비교 집단이 없으면 차별이 또 성립 안 하죠. 뭐 누구랑 비교를 해가지고 차별이라는 거야, 그죠? 다음에 이제 남녀차별 금지 내용 됐고, 입증 책임. 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금지는 입증 책임이 전환돼 있죠. 원래는 저 차별받았어요. 이거는 뭐야? 근로자한테 유리한 사실이라 근로자가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하고 증명해. 근데 자기가 주장하고 증명하지 못했어. 그 패소 책임 자기가 집니다. 제가 지금 패소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우리는 주로 심판이죠. 예. 어쨌든 지는 책임. 자,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상 구제 절차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성별을 이유로 한 공무원의 정년차별. 이건 되게 옛날 거예요. 옛날 건데 전통적으로 이제 책에서 좀 다르니까 이것도 보게 될 거고. 다음에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의 차별. 이게 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볼 건데, 시간 강사인데 전업으로 강사를 해, 아니면 비전업으로 강사를 해, 이 여부로 시간당 페이에 차별을 줬어요. 여러분, 근데 전업, 비전업? 저 무슨 의미지?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 그냥 강사 일만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이 학교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게 전업의 의미야? 비전업의 의미야? 이렇게 개념부터가 좀 불분명하다는 걸 대법원이 지적했어요. 야, 니네 학교 총장아, 야, 국립대 총장아, 너 전업, 비전업의 어떤 의미인지 구분도 안 하고 불명확한데, 게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넌 차별을 하고 있네. 그러면 이거는 성국신사 중에 뭐에 해당돼? 해당 안 되죠. 그래서 헌법을 얘기를 합니다. 헌법은 금기법, 남녀고용차별법,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노동관계법을 구체화시킨 법이다. 사실 여러분, 시간당 페이를 다르게 줬다라는 거는 명백하게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법 위반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성국신사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죠?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판결을 했던 부분이에요. 해석상 그래서 평등 의무 위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다음에 이제 금기법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금지 의무 위반 효과. 자, 차별금지 의무 위반 효과면은요,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죠. 예, 여러분, 원래는 균등처우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하면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차별을 없애줘야 합니다. 다음에 5절 전근대적 노동 관행의 금지. 자,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중간착취 배제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건 쉽죠. 강제근로금지는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주로? 위약예정금지라고 보면 돼요. 왜? 근로를 강제시키지 마. 억지로 강제시키지 마. 이건데, 만약에 제가 일을 했어요. 임금을 안 줘. 그 임금 때문에 제가 다른 데 이직을 못 하잖아요. 그쵸? 받기 전에는 못 나갈 거 아니에요. 아, 제발 임금 좀 주세요.
아, 좀만 기다려 하면서 한 달을 도과했어. 계속 임금 체불이야. 여러분, 이것도요, 강제근로 들어갈 수 있고, 게다가 돈을 빌려. 그래서 전대금, 전대채권, 예, 그런 거 금지시키는 게 강제근로 금지 내용이죠. 그리고 위약예정 금지는 의무재직 기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줄 테니까 의무적으로 얼마 동안 일을 해. 이런 식으로 위약예정 금지의 본질적인 내용은 금기법 20조에 있는데 20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금기법 20조에서 금기법 20조를 제가 펼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들 안 펴도 돼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1월 31일까지야. 그때까지 일을 다 하지 않으면 그달 월급은 없어. 이런 거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다음에 중간 착취 배제. 요거는요, 여러분, 우리 사례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사례로 나온 적은 없는데 이해는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은 게 1차가 어렵게 나오면 판례 법리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1차 지문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일단 구성 요건을. 중간 착취 배제는 여러분 형사처벌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 중간 착취 배제에 대해서는 노동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냐? 얘 검사 기소 넘어가요. 왜냐면 중간에 이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H사가 문제가 많이 되네. H사가 워낙에 강성노조로 유명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노조위원장 출신 이었고 다년간 그랬더니 게다가 거기는 이제 가족들이 그 지위를 좀 세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직장 자체를 가족들이 이제 아름아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노조위원장 출신이었던 사람이 이제 내가 어디서 이제 거기 취업 좀 시켜주세요 이런 알선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알겠어요. 근데 300만 원 옛날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300만 원인데 옛날에 3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90년대 300만 원 한 건당. 그래. 근데 취업은 안 돼. 근로계약 성립까지는 안 갔어. 이게 과연 중간착취 배제 성립이냐? 예, 성립된다고 봤죠 판례가. 자, 한 번이라도 사례금 받으면 성립된다 이렇게 봤죠. 이분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거는 아니죠. 근데 중간인으로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이거 아니면 이거에 해당이 되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자, 그러니까 위에 거 아니면 아래 거 두 개 다 해당이 되면 되는 거. 두 개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 그리고 공민권 행사, 금기법 적용 범위, 금기법 실효성 확보 방안. 이거는 책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러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긴장 풀지 마시고 수업이 끝난 게 아니에요. OT 강의 영상이 좀 길 거예요. 이제 사례 3번인데 사례 3번을 좀 빠르게 조금 보고 이제 이 시간을 끝낼 거예요. 이렇게 얼추 거의 딱 1시간 될 것 같은데 영상을 틀어놓을게요. 보기 좋죠? 예, 훨씬 보기 좋죠. 예, 특강 다 봤어요? 특강 다 봤을 거고. 네, 보시면 사립학교 의료원장이 사업경영 담당자인지 여부 지금 특강 다 보고 오셨을 거예요. 거기서 한 건데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보면 A 학교 법인 사립학교예요. 그리고 의료원장이 있어요. 저게 저 까만 몸뚱이 안에 갑이라고 사실은 써져 있는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네. 갑이에요, 제가.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이에요. 그래서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 산하 각병원 기관 및 운영 전반 관장 그리고 지휘감독 이게 제일 포인트죠. 지휘감독을 했대요. 그리고 기관, 그 기업 여기선 병원이지만 기관 운영 뭐요? 그 기업이라고 보면 되죠. 기업 운영, 경영 전반을 관장한다. 갑이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근데 임금 지급은 했대. 전결상 일부 사항에 대해서 권한이 있기는 해요. 권한이. 그래서 사업 경영 담당자가 누구냐를 찾는 거죠. 여기서 사업주 찾는 게 아니죠. 왜? 여기서 사업주는 누구예요? A 학교 법인이죠. 네, 학교 법인. 저기 써 있죠. Q 사업주는 누구냐? 네, 학교 법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 A 학교 법인으로 만약 한다 그러면은 거기 뭐야 그 당사자란에다가 땡땡 사립대학교 법인 이렇게 써야 돼요. 당사자 쓸 때. 자, 그리고 이제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제가 아까 그냥 사업경영 담당자를 찾는 거죠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걸 알려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까지도 설치한 다음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판례 법리로 살펴본다 라고 토스해주는 게 필요해요. 왜? 논점의 정리 일단 넘어가서 금기법 2조 1항 2호를 본다 라고 했고 세 가지 사용자 개념을 봤다. 근데 사업주는 이래서 뭐 A 학교 법인이더라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 규정에 설명이 없어. 판례 법리 동원해야 돼. 그걸 여기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세 번째 목차로 꺼낸 다음에 사업경영 담당자의 의미, 그리고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그래서 사용자 개념을 이 판례를 다 쓰는 거예요. 이게 통판례인데 교수님한테 저 이 판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면서 포인트 집어가지고 설명한 거죠. 사업경영 담당자의 뭐 금기법상 이행, 금기법 이행 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사업경영 담당자의 의미가 뭐냐? 경포대대니까. 그 기업 경영 일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대외적으로 그 기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포괄적이다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고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죠. 얘는 뭐 일정한 범위에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해서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인사과 부장님, 재무부, 차장님 이런 분들. 차장님보다 이제 부장님. 그런 분들. 그러니까 범위가 달라. 얘는 좀 좁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급여는 인사과에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은 저 한방병원 병원장은 인사과 부장님 정도로 보여진다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 사례를 왜 했겠어요? 일반 사기업하고 약간 구조가 다르잖아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면 이건 그대로 나오고요. 그대로. 너무 쉬운데 이거를 중앙부원하면서 잘 쓰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한번 보지 않았으면. 왜? 헷갈리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막 뿌려놨잖아. 임금은 한방병원장 의리 준다더라. 그리고 독립체산제로 운영한다더라. 각각의 병원이 독립체산제 결산을 다 따로 하는 거예요. 회계자료 따로 모아놓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해고 파트에 경영해고 이런 데서 뭐 배울 거긴 한데 회계자료를 따로 만드는 건 원래 그냥 편리하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편리하라고. 그게 큰 의미가 되진 않아요. 이런 게 큰 의미가 되진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목차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한번 봤어요. 자, 요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수업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OT 영상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2교시 때 이제 보기로 할게요.